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단원 문제풀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문제 보시면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양당제, 다당제. 우리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양당제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하고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일 때는 양당제가 촉진된다. 그래서 기성 정당들, 즉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구 제도고요. 그때 이제 주로 양당제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당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중대 선거구제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당제 같은 경우는 자, 세 정당 이상이 유력한 정당이 세 정당 이상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기억번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자, 여러분들 양당제 같은 경우는 거대 두 정당에 의해서 전국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집단의 어떤 의견이 잘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쉬운 것은 다당제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양당제 같은 경우는 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전국이 안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D급번 보시면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양당제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양당제 같은 경우는 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면 그 정책을 추진했던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양당제, 다당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만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 그럼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연립을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했을 때 그게 잘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9번 보시면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1번 보시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 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 내각제의 경우 내각 불신의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제 국가 같은 경우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렇죠. 인사 거부권, 즉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내각을 불신임함으로써 총사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강요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원 내각제를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그렇죠. 행정부 수반에 의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없어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자, 여러분들, 자, 임기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모두 자, 입법부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 우리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의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기가 부상이 돼요.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를 갖다가 해산시킴으로써, 즉 국회 해산시킴으로써 임기가 보장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임기는 둘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 여러분들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보장은 안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0번 보시면 자,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 나타낸 거다. 자,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그래서 국민이 입법부를 선출하고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A는 의원 내각제다. 반면에 B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둘 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니까 대통령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자, 융합된 그래서 권력 융합적 정부 형태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정부 형태란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행정부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이론성 하면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에게 모두 속해 있는 대통령제를 말하고요. 행정부에 이원성하면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왕 또는 대통령에 부여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에게 부여되는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의 이원성이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 형태가 이론적 정부 형태다라는 말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의원의 강요 겸직, 의원 내각제의 특징 맞죠? 3번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 다수파 행포 견제. 자,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해산이 아니라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4번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그쵸,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것. 이건 대통령제적 요소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정부 형태에 관련되는 건데요. 자, 적절치 않은 것 2017년도 경찰청 문제네요. 자, 갑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 수반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통령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을국은 의원 내각제겠습니다. 1번 자 볼게요.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행정부가 의회 해상권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 행정부가 의회 해상권 이건 의원 내각제 요소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뭐 벌써 정해졌습니다. 2번 갑국은 을국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 정책의 계속성 확보 용이하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 같은 경우는 행정부 수반이 탄핵이나 사망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임기가 엄격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계속성 확보에 용이하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국은 갑국과 달리 권력 분립보다 융합에 중점. 맞죠? 권력 융합적 정부 형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4번 을국은 갑국과 달리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함으로써 내각 총사퇴를 시킬 수 있는 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좀 지겹다 싶더라도 처음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중복되는 거나 아는 거는 과감하게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분류한 거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 계속 앞에 문제랑 거의 비슷한 유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 보시면 국민이 입법부를 선출하고 행정부도 선출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제고요. 그다음 국민이 입법부를 구성하고요. 그다음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또 역시 구성하는 것. 요거는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구성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사법부가 독립되는 거. 요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1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 보장. 요거는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의 공통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기억에서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렇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니은에서 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3번이 잘못됐고요. 자, 4번 기억에서 여기 갑국이라 된 게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는 탄핵 소추. 그죠? 각종 임명 동의권이라든지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 제적 요소 맞습니다. 다음 5번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의회에 의해서 내각이 불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맞는 질문. 그래서 틀린 것은 여러분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세요.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 형태를 도식한 거다. 가에 비해서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갖는 특징. 그래서 가는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죠. 근데 나는 대통령제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갖는 특징 그걸 찾으란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결합. 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고요. 상호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번 행정부는 의회 해산, 의회 다수파 견제. 요거는 의원 내각제 증명서죠. 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디귿번, 입법부는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그럼 의회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부된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가 더 가중되죠. 그래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의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된다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번 행정부 수반은 탄핵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죠, 탄핵이나 사망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자 이렇게 임기가 보장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4번 볼게요. 자,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다.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 지방적 문제인데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이거 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 우리 시험 대비용으로 대통령제의 장점, 단점, 의원 내각제의 장점, 단점 한번 꼭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장점이라는 것은요, 대통령, 자 임기가 보장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안정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또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의회 다수당 행포를 법률안 거부권 등으로 행포를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장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요게 A는 보니까 임기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전국이 안정된다 했으니까 이건 대통령제고 이거는 의원 내각제인데, 그래서 대통령제 장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나 대통령의 단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독재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의회와 정부가 자 여러분들 다툰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 행정부가 여러분들 분쟁 시에 이것을 해결할 마땅한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청와대, 정부로 대표된 청와대 있죠. 그 청와대하고 우리 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대통령제의 단점.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국민은 이걸 원하는데 이것만 동떨어지는 어떤 정책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요구에 좀 부응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원 내각제의 장점 하면 여러분들 일단 책임 전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면 내각이 총사퇴되거나 국회가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정치적 책임이 강하고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의회와 정부가 융합됐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로바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신속한 어떤 정책 기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장점이 되고요. 또 우리 아까 대통령제의 단점이었던 의회와 정부가 대립했을 때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의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립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장점이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말은 의원 내각제의 장점, 나에 들어갈 말은 대통령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의원 내각제의 장점으로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가 같은 정당으로 소속되다 보니 이런 협조가 용이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반면에 대통령제의 단점은요,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결이 곤란하다. 그래서 1번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여러분들 간단히 살펴보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요거는 의원 내각제의 장점 맞습니다. 그런데 군소 정당 난립 시 전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 요거는 오히려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 전국이 불안정해진다. 요거는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 행포 견제 가능. 요거는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 우려. 요거는 맞네요. 대통령제의 단점 맞습니다. 4번.
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요거는 의원 내각제의 장점 맞고요. 요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반면에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 시 해결이 용이하다. 아니죠.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답이 없다. 자, 그래서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맞는 정답은요. 아까 1번이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세요. 갑과 을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건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깝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자 헌법재판소는 상관없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권 대통령제적 요소, 이것도 대통령제적 요소죠. 그래서 우리 국무회의,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헌법 조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 특징.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헌법 조문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정부 형태 어떤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하는 것 이거는 대통령제적 요소죠. 그렇지만 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네요. 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 중에도 똑같다.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적 요소. 국정감사, 특정 사항에 대해서 조사.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요거는 여러분들 뭐 대통령 제도도 나타나고 의원 내각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 다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건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선출된다. 요건 대통령제적 요소죠. 그다음에 국무총리제도 요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제적 요소도 있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책을 국민의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6번 보시면 1번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근간. 근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여기 아까처럼 의원 내각제적 요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었다. 이런 건 나타나 있지 않고요. 국무총리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어떤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를 통할하는 그런 지위였지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하면 안 돼요.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미국식인데 우리는 미국식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다. 그렇죠. 우리 운영하고 있고요. 2번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2019년도 국가직에서 나왔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거 공영제로 한다. 자, 이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번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헌법상 독립기관. 그래서 우리 헌법 규정을 찾아보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선거, 국민투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 이런 것들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있는 거 맞고요. 4번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도 소선거구제에 맞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게 감시 단속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 둔 거 이건 공정한 선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라도 관리만 잘하고 여러분들 다른 것들 잘 운영을 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성 정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선거구제고요. 그리고 사표가 발생 많이 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선거구제지.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더 공정한 선거다, 중대 선거구가 더 공정한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나라에 처한 현실 상황에 맞게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됐고요. 다음 38번 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됐네요. 또 정부 형태. 자, 우리 2018년도 서울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경향을 쭉 보시면 잘 나오는 파트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정부 형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의미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국가 원수라고 하죠.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가는, 자, 이 두 가지가 즉 상징적인 권위와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 즉 국가 원수, 그리고 우리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대통령제고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대통령제, 나는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일본의 왕들 있죠. 그런 상징적인 권한만 있고 우리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보세요. 로크의 이권 분립론을 가는 바탕으로 한다. 자, 로크는 여러분 의원 내각제의 사상적 기원이 됐던 거고, 몽테스키웨의 상권 분립론이 대통령제의 을 바탕으로 한다. 자, 대통령제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라 해야 되고요. 또 혹시 가라고 한다면 몽테스키웨의 상권 분립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가에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 임기는 계속 나오죠.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 즉 사망이나 탄핵 같은 그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돼서 전국의 안정, 정책의 계속성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죠. 그래서 우리 행정부 수반인 총리도 역시 그 의회 어떤 내각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정치적 책임이란 말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요. 의원 내각제에서의 어떤 행정부 수반은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는 역시 국민에게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영국, 일본 하면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고요. 대한민국, 미국 하면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네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나, 대한민국과 미국은 가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자,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니까 양당제를 촉진한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고요.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당제입니다. 그래서 다당제. 그래서 다당제는 여러분들 그 중대 선거구제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 디귿번 중대 선거구제는 선거가, 자, 우리 그만큼 선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도 넓어집니다. 멀어진다. 왜 그러냐면 후보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관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선거구제 같이 이런 작은 선거구에서는 출마하는 사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도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선거구제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 리얼번 중대 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 많이 발생. 자, 여러분들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선거구제. 자, 그 다음 중대선거구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단점. 다 틀렸네요. 그럼 마지막 보세요. 다수대표제. 그래서 여러분 다수대표제라는 것은 최다 득표를 한 사람만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소선거구제는 1등, 즉 한 명의 당선자만 결정하는 그런 선거구니까, 그렇죠.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와 결합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는 순간에 경찰직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1에 A, B 선거구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19년도 서울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다. 한 선거구에서 이걸 우리가 소선거구제라고 할 거고요. 자, 반면에 2명 이상을 뽑는다. 요거는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A는 소선거구제, B는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기억본 보세요. 소선거구제에 비해 B 방식, 중대선거구제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 그렇죠? 중대선거구가 여러분들 여러 명을 당선시키다 보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표가 여러분 발생 가장 많이 하는 것. 사표라는 것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말하죠. 자, 한 명만 뽑으니까 그 한 명 말고는 나머지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은 다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발생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돼요. A, B, C, D, E. 그래서 40%, 30%, 20%, 5%, 3%, 뭐 점점점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그러면 소선거구제라면은 요 표만 여러분 당선에 기여하고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표가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 반면에 중대선거구제에서 만약에 2명, 3명을 당선시키면요. 자, 여기까지는 당선에 기여한 거고 요것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표 발생이 가장 큰 것은 소선거구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사표가 적게 발생하겠죠. 중대선거구제는요. 디귿번 B 방식보다 A 방식, 그렇죠. 양당제 촉진은 소선거구제 같이 연결하시면 되고요. 일단 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선거구도 크면 현수막도 많이 그려야 되고요. 명함도 많이 둘러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자, 이것도 최근 문제네요. 2019년도 우리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각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그래서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 비례대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총 400명이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 남녀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요. 피선거권자는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즉 무소속 후보도 출마할 수 있네요. 자,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요거는 뭡니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에서 표출된 유권자 의석을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배분하여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순번으로 당선자 고정 정당 명부식 그 비례대표제고요. 자, 여기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1인 1표제잖아요. 1인 1표제. 1인 1표제. 자, 그래서 이거 옳은 것 이렇게 찾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고 여기는 일단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자, 일단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자,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정당 투표는 따로 안 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 이게 뭡니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자,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그대로 여러분들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지한다 했으니까 1인 1표제다. 그리고 우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 맞죠?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저 오히려 여러분들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성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되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자신의 지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 맞죠? 그렇지만 그때 요거는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했어요? 자, 요거는 다른 사람은 투표의 가치가 있지만 얘는요, 자기가 투표한 지역구 후보에 의했던 투표한 그 가치 한 표의 가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수대표제. 자, 우리 소수대표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최다 득표자 한 사람만이 당선되는 것은 다수대표제고요. 선거 운영 방식이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우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선거 비용이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보다 선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참 4번이 맞을 것 같네요. 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즉 1인 1표제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갑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지역구 후보는 일당의 A를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선택 중 하나가 강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는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즉 요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인 1표제 하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선거 원칙 위배, 그리고 이런 직접선거 원칙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판시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은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선거구 제도는 이렇게 단일 문제로도 많이 나오지만 선거표 분석과 관련해서 선거구제를 아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교한 표,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기업과 니은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자,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그러니까 이건 소선거구제고요. 2인 이상을 선출한다. 자, 이거는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1번, 기역보다 니은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거구제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표 발생이 높다. 그 다음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로 인한 국민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는 그 두 가지, 사표 발생이 높다, 그 다음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2번, 기역보다 니은에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해요. 그렇죠? 우리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등이 아니라도 뭐 3등, 4등 뭐 이렇게 되더라도 당선될 수가 있다 보니 정치 신인이나 아니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 3번, 니은보다 기역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국민의 다양한 의사는 다당제, 즉 중대선거구제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4번, 니은보다 기역에서 군소 정당으로 인한 전국 불안정해질 가능성, 계속 나왔던 겁니다.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전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당제, 즉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유명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죠. 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잠깐 평등선거 원칙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인구 비례 원칙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1대4일 때를 위헌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고요. 1대3일 때는 합헌은 합헌이지만 앞으로 1대2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판시한 적이 있고, 자, 지금은요 1대2가 넘어서는 선거구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최대 선거구,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2대1, 즉 최대 선거구가 2라면 최소 선거구는 1이 돼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거구 안에 여러분들 인구수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편차가 크면은 어떤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으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를 만약에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인구수는 최소 5만 명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대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의 가치가 거주 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는 원칙론을 재할인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합헌하면서 이렇게 2대1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예 대놓고 2대1, 국회의원 선거는 2대1 이렇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무슨 선거 원칙과 관련된다?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직이 좀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판례를 제시하고 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 좀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그렇네요. 자, 1번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 선거 원칙, 아니면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2번,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한다. 아니죠. 자, 지역 대표성을 중시를 한다면 행정구역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비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비례 원칙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3번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자, 여기가 만약에 10만 명이 사는 곳이고요. 자, 여기가 만약에 한 3만 명.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갑 선거구라고 하고요. 여기를 을 선거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유권자가 여기는 10만 명이고 3만 명이면 자, 이 갑 선거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 한 명은 얼마의 표의 가치가 있냐면 10만 분의 1의 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3만 명이 살고 있는 을 선거구의 어떤 유권자는요 3만 분의 1의 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자, 이 선거구 작은 쪽에서는요 더 표의 가치가 크죠. 즉 이런 큰 선거구에서는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과소 대표된 겁니다. 여기는 과대 대표되고. 자, 그래서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자, 이건 최대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수가 많은 최대 선거구에서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오히려 과소 대표되었다. 자, 이거 맞는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선거구 법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선거구는 누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지 이런 행정부가 시행령이라는 명령을 통해 만드는 거는 우리 선거구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요. 물론 이제 법률에서 위임을 한다면 구체적 위임을 한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선거구 표 그 분석 해석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표를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마지막 20번 문제가 대부분 선거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꼭 풀 필요는 없어요.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나오면 뭐 그런 문제가 좀 주어지면 뭐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괜찮지만 근데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보다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우리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 정도 되는 수준만 푸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비례 대표 같은 것도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요. 또 선거구를 또 묶어가지고 따로 또 계산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딱 여기 나와 있는 자 특히 2018년도는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세 시험에서 모두 여러분 이 선거구 관련되는 문제들이 나올 만큼 아주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거 파트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회 계약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18년도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세모도 네모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세모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경기도 우리 가평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여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세모도 의회의원 선거 제1선거구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고요. 일단 자, 요거는 광역이네요. 광역. 여기는 땡땡군 의회의원 가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사람이 최다 득표한 D당의 김모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네모군 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보면 45.4%를 얻은 A당의 최모 후보랑 B당의 안모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모도 같은 경우는 자, 최다 득표한 한 명만이 당선된 뭐예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네모군 같은 경우는 즉 기초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중선거구제죠.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에 의한 소수 대표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이 나라의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냐 중대 선거구제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여기는 소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보시면 강역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그러면 다수 대표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 다수 대표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절대 다수 대표제라는 것은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즉 40.3%의 득표율을 하고도 당선이 됐다는 말은 절대 다수 대표제가 아닌 단순 다수 대표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선거구면 여기죠. 그러면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면 보세요. A당이면 요 45.4, 15.0, B당은요 20.2, 12.1. 그러면 A당의 득표율이 더 높죠. 그러면 A당 두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데 A당의 채모 후보랑 B당의 안모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은 정당 득표율보다는 개인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됐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1선거구에서 적용된 선거구제는 자, 이게 소선거구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선거구제 단점 두 개는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사표 발생이 많다. 그다음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의 점유율이 불일치가 심하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가선거구에서 적용될 대표 결정 방식 이건 소수 대표제죠. 그래서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인해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대 선거구제에서는요. 자, 이런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선자 중에서도 자, 보세요. A라는 후보가 50%를 얻었다. 근데 B당 후보는 여러분들 10%를 얻던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 D, E 후보는 뭐 한 자릿수를 얻어가지고 2명이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뭐 500표를 얻었고요. 이 사람이 100표를 얻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A 후보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했고 을이라는 사람은 B 후보에다가 투표를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한 표의 가치는 당선에 기여한 게 500분의 1의 가치를 가지지만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 이 당선에 기여한 표인 100표 중에 한 표의 가치를 그러면 같은 여러분들 갑을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표의 가치가 훨씬 5배나 높잖아요. 그래서 자,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자, 선거구 간의 어떤 인구 편차로 인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고요. 중대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당선자 간의 득표율의 차이로 인한 표의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소선거구제에서도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고요. 중대 선거구제에서도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둘 다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요 4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 하면 아까 우리 봤던 그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절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자, 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이것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우리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경 지식을 좀 활용해도 되는데 이런 건 배경 지식보다도 주어진 자료에 충실한 그런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예, 저기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대표, 비례대표 이런 자료가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지역대표 여러분 보세요. 총 200석 중에 X정당이 121석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비례대표 50석 중에 X정당이 30석. 그러니까 지역대표도 과반수를 차지했고 비례대표도 과반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X정당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그런 정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됐다. 자, 여러분들 과대대표란 말하고 과소대표란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표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과대대표, 과소대표는 득표율하고 저기 의석 점유율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의석 점유율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과대대표됐다. 이런 표를 쓰고요. 자, 반면에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큰 경우, 즉 득표는 많이 했는데 실제 의석 점유율이 낮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과소대표됐다. 이런 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X정당이 과대대표됐는지 과소대표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득표율은 50%인데 실제 의석률은요 200석에 121석, 즉 120석이면 60%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0.5%. 즉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네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으니까 과대대표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과대대표 됐다. 맞는 지문이고요. 반면에 자, 여기 보시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어떤 득표율과 의석률이 딱딱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어쨌든 우리 X정당 같은 경우는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과대대표됐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1인 2표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요걸 보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는 요건 알아야 돼요. 자, 무소속에서 특히 득표율이 없다는 것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무소속에게는 의석을 배분해 주지 않구나. 즉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1인 1표제 하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접 선거 원칙과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1인 2표면 오히려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애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요 무소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Y정당이나 Z정당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X. 4번 A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복수 정당의 어떤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아니죠. 여기 단독 정부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X정당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독 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 개표 결과다. 자,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선거구제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선이 2명이 됐네요. 그러면 한 선거구제에서 여러분들 당선이 2명이 됐다. 자, 요거는 중대 선거구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 그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1번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도록.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개인 여러분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한 거고요.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 일치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맞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단지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서 중대 선거구제에 의한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국회의원 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 자,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죠. 그래서 동일한 선거구제 아닙니다. 3번 강역의원 선거보다 사표가 줄어든다. 자, 그렇죠. 우리 강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단점하면 사표의 발생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소선거구제라면 이 표들이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선자를 2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표가 이만큼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록 이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5,383표라는 만큼만 5,383표만큼 어떤 사표가 줄어드니까 사표가 줄어든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중대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소수 대표제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등 다수가 아니래도, 즉 최다 득표자가 아니래도 당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절대다수 대표제라는 것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과반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 우리 이 사람들 보니까 채 30%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죠. 그러면 절대다수 대표제가 아니고 상대 그리고 소수 대표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물론 소수 대표제에서는 상대란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선거 요 4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7번부터도 계속 선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